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로기스TV 묘호입니다. 오늘이 벌써 04주차 건축적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비대면 수업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도 수울치는 않습니다. 네, 자, 건축적산 컨스트럭션 에스티메이션 가설공사 이론 1입니다. 그리고 02강에서는 가설공사 실습 문제풀이 2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시겠고요. 지금 좌측 위에 보시는 이 영상물이 01강 강의 내용 요약본으로서 가설공사 이론 1 적상과 견적에서부터 10번 단가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스트럭션 에스티메이션 전체 콘텐츠 목차입니다. 간단히 보죠. 총론 가설, 토공 지정 기초, 철콘, 철골 벽돌 부록 돌 테라코트, 그리고 목공사, 우측 방수 지붕 및 홈통 금속 미장 창호 유리 도장 수장, 그리고 이제 수량 산출 실습 문제 등 이렇게 되어 있군요. 네, 템포러리 월크 가설공사 목차 콘텐츠 전체 내용입니다. 01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내용은 개요, 분류, 적산 일반, 가설 건축물 기준틀 및 먹매김, 비계, 건축물의 동발이, 타워크레인, 낙하물 방지망, 가설 울타리 보양 및 현장 정리 1강에서 학습을 하고요. 2강에서는 실습 문제 풀이 문제 1번에서부터 문제 13번까지 여러분들 02강에서 함께 학습을 하시겠으니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본론 내용입니다. 템포러리 워크 가설공사 개요입니다. 가설공사는 간접공사에 속하는 것으로 직접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적인 공사, 즉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공사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본공사가 완료되면 반출되어 시공사가 재활용을 해야 되는 이러한 공사를 가설공사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 보면 적사는 발주자 측에서 가장 파악하기 어렵고, 왜? 내역서 자체가 없고요. 시공사에서 계획서를 세워서 계획 수량으로 이 본 가설공사에 산출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공사 실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타 공사에 못지않는 면밀한 검토와 세밀한 계산이 그리고 가설공사의 분류는 크게 직접과 공통은 간접 가설공사라고 구분을 하죠. 그래서 직접 가설공사는 공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즉 밑에 있죠. 규준틀 외부 비계, 외부 비계가 대표적인 것이죠. 내외부 발판, 재해 방지 시설, 건축물 보호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사를 직접 가설 공사, 그 다음 공통 가설 혹은 간접 가설 공사라 하면 공사에 간접적으로 공통해서 사용되는 것, 즉 밑에 있습니다. 현장 사무소, 가설 창고, 울타리, 동력 용수, 가설 도로 뒷정리, 이런 것들 부수적인 공사를 다음 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산 일반상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네요. 가설공사는 공사 시방서나 시공계획도에 의해서 설계 도면 자체에 가설공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직접 시공계획들을 작성을 해서 거기 발주처나 감독처의 결재를 맡아서 성의를 맡아서 이제 수량을 산출해야 하는 이러한 공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대단히 중요합니다. 밑줄 쳐셔야 됩니다. 재료비는 대부분의 손료로서 계산이 된다. 손료, 즉 재료비 전체를 발주자가 돈을 주고 사오는 게 아니고 손료를 지불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거푸집 같으면 거푸집에 사용할 때 10원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40원, 그래서 손료 40원으로 빌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시공사가 이 거푸집을 회수해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양복, 한복을 예를 들어서 빌려서 사용을 했어요. 행사가 끝나면 세탁소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손료의 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료는 사용 횟수별, 금방 뭐 거푸집 몇 회 이렇게 얘기했죠. 공기, 즉 10개월, 8개월 쓰느냐, 그러면 1개월당 얼마다. 이러한 전체 공정을 파악해서 검토 후에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중요합니다. 시공계획대에 의하고 손료로서 계산한다. 가설공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설공사의 종류는 가설사무소, 도급자용, 감리자용, 감독감용, 가설창고, 특히 시멘트 창고 눈여겨보십시오. 작업업관 숙소, 실험실, 가설변소, 우측에 보이는 이 사진이 노인철 교수가 여기 교수 오기 전에 제가 시공을 했던, 그 당시는 LG건설이었었죠. 초량건설 LG건설에 가설공사가 실시되어 있는 감독 시공사 사무실 현장에 지금 공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가설 건축물의 적산입니다. 가설 건축물에 대한 내용, 규모, 구조, 설비 등이 기재된 경우에는 시공 계획들을 작성하고 가설 건축물의 소요 면적을 산출하는, 이 중간에 붉은 글씨가 있죠. 시공 계획들을 작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물량이 산출되는, 그래서 시공 계획들을 시공사가 작성을 해서 발주처에 그 승인을 득하고 거기에 따라서 물량을 산출해내야 되는데요. 밑에 건축물의 규모, 즉 감리감독 사무소, 현장 사무실, 기타 자재 창고의 면적 1000해배, 평방제곱미터를 우리는 해배라고 간단히 부르기로 했습니다. 평방제곱미터 이렇게 안 부르지 않고 1000해배, 그 다음 3000해배 이하, 6000해배, 6000해배 이상,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도급자 사무실을 볼까요? 즉 예를 들어서 800해배일 때는 도급자 사무실을 수량을 내역서에다가 기입하면 되고, 5800해배다. 즉 예를 들자면 그렇게 했을 때 도급자 6000해배 이하니 10해배 사무실을 그 내역서 수량으로 넣으면 된다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측에 위에 그림이 하청업체 사무실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를 가져와서 협력업체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좌측 밑에 이 그림이 도급자 사무실이죠. 보통 이제 밑에는 창고, 실험실을 넣고 위층에 이제 그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광경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면적을 구하는 문제, 시험 문제, 산업기사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쌓기, 시멘트 쌓기 정경 우측에 13포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13포 이상을 쌓지를 않는다. 왜? 13포면 약 1톤의 무게입니다. 한 포가 40kg니까 13포면은 약 1톤의 무게가 더 이상 쌓으면 눌려서 시멘트에 어떤 풍화작용,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최고 쌓을 수 있는 한 단의 높이는 13포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앞에 0.4를 넣었습니다. 왜 0.4를 넣느냐? 시멘트 한 포의 요게 면적입니다. 0.4해배가. 그래서 가로 50cm, 세로 80cm에서 58에 40, 0.4해배 곱하기 예를 들어서 수량, 그 다음 나누기 n이 바로 13포. 여기에 이제 넣어서 시멘트 창고의 그 면적을 산정을 하는데, 거기 중간 밑에 보면 600포 이상일 때는 공기에 따라서 전량의 3분의 1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뭐 6,000포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3분의 1의 면적만 설치하면 되겠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동력 변전소 면적 산출은 루트 W, W는 킬로와트 아워 전기차,
테슬라 모델 3 전기차가 약 74kWh의 용량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루트를 씌우고 곱하기 3.3을 하면 A 면적 해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측 이 사진이 변전소, 변전실의 그 현장의 모습들을 여러분 사용 개수별로 구분하는 것은 보통 그 현장 사무소, 가설 사무소들은 월 몇 개월을 쓰느냐, 몇 개월간 존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용 월수로서 이제 사용 월수에 따른 면적으로 산출하는 역시 가설 그 컨테이너형도 마찬가지, 이동식 변수도 마찬가지 그렇게 구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 기억해 두시고요. 시멘트 창고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규준틀 및 목매김. 규준틀의 정의는 건축물의 위치, 그 다음 건축물의 깊이, 지하 깊이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가설물로서 수평 규준틀과 세로 규준틀로 구분한다. 세로 규준틀은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조적공사에 속하기 때문에 수평 규준틀 속에는 우측 밑에 중간에 그림을 보면 이 코너에 설치되는 게 기규준틀이죠. 그리고 이 중간에 설치되는 것이 평규준틀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규준틀 위에 못을 쳐서 건축물의 중심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목매김을 해서 건축물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준틀의 수량은 설치 위치에 따라서 보통 몇 개소 몇 개소. 중간에 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기규준틀의 개수는 자 보십시오. 코너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소가 되고 평규준틀은 하나, 둘, 셋, 넷, 4개소가 됩니다. 예, C를 쳤을 때의 그 사항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매김 전경 여러분들 밑에 우측 밑에 보고 있죠. 그 위에 붉은색이 먹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먹실이 쭉 나오죠. 그러면 저쪽 편 이쪽 편에서 탁 튀겨주면 이 그 콘크리트 위에 목매김 먹줄선이 튕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목매김이라고 하고요. 목매김은 2층 이상의 수평보기에 준한다. 보통 이 면적이에요. 연면적을 이렇게 목매김은 연면적으로 그 수량을 넣는다는 것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비계가 나오네요. 자, 우측의 사진을 먼저 볼까요? 이해를 위해서. 예, 중국에서 제가 직접 찍은 것 같으네요. 상해입니다. 상해 변두리. 예, 고층 건물이 절비한데 이렇게 대나무 비계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공 기사를 할 때 현장에서 그 아시바라고 나무 족장목으로 이 비계를 설치를 했어요. 그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우측에 베이스 플레이트 밑에 바로 받침, 그리고 이제 강간 비계라고 하죠. 단간 비계, 강간 비계에 지금 중간에 묶은 것을 우리가 크램프, 4m에서 4m 연결하는 그 중간에를 우리가 이음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비계 그림도 구형입니다. 이제 시스템 비계 쪽으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벌써 10년 일본에 갔을 때 이미 시스템 비계로 아주 튼튼한 조립해서 맞춰서 올라가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철골공사의 달비계 여러분 사진, 그리고 외부에 1인용 달비계가 아니고 일명 곤도라라고 하는 외부 달비계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죠. 예, 이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고, 비계는 2가지 이상 공사 또는 작업을 위해서 건축물 내 외부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에요. 본공사를 하기 위한 간접적인, 직접 가설이지만도 간접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죠. 위치별로는 내부에 설치하는 비계, 그리고 외부에 설치하는 비계, 대나무 비계,
긴 비계, 목비계, 우리가 얘기하는 족장목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쓰고 있는 단간비계, 강간, 그리고 시스템 비계, 그리고 강간털 비계는 여러분들 한 털, 두 털 조립해서 올라가는 비계죠. 뒤쪽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형태는 외줄, 겹, 쌍줄 비계 뒤에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수평 비계, 말비계, 비계, 달비계, 콘크리트 탓을 발판 비계, 그리고 철골용 비계 우측 사진에서 몇 가지 봤죠. 예, 봐주시고, 비계는 공사의 규모, 작업 내용, 중량물에 따라 비계의 구조를 결정하게 되는데, 복제 비계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단간 비계, 강간털 비계 혹은 시스템 비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시도록 하죠. 내부 비계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먼저 볼까요? 외줄 비계, 수평 수직 이렇게만 수직 비계는 똑같고요. 수평 비계가 양쪽으로 두 줄로 지나가고 있죠. 겹비계. 그래서 겹. 그리고 쌍줄 일정 간격을 두고 두 줄로 설치가 돼 있어서 이것을 이제 쌍줄비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쌍줄비계, 강간비계는 이 쌍줄비계로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고 있고, 털비계는 우리가 현장에서 BT라고 하는 이 털비계는 한 털, 두 털, 세 털 이렇게 이제 설치돼 나가고 있는데, 이 면적을 구할 때는 외벽에서 1m 떨어진 거리를 가지고 이 면적을 구한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 깊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내부 비계는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내부 비계의 비계 면적은 예를 들어서 1층이다 그러면 1층의 연면적의 수평 비계를 그 벽체까지 다 설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벽체에서 일부 떨어져서 이렇게 설치하고 가쪽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9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외부 비계 중에서 먼저 외줄 비계, 겹비계, 이 비계는 현재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쌍줄 비계, 단간 비계, 강간털 비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쌍줄 비계가 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네, 면적을 계산할 때 벽체에서부터 90cm, 약 3자가 떨어진 거리를 가지고 외부 둘레 길이를 구해서 높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것이죠. 밑에 그림들이 잘 나와 있어. 가로가 10m 같으면 양쪽에 0.9, 0.9를 더하면 11.8로 한 변 길이를 계산하면 되는 것이죠. 일일이 다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에 지금 사진이 예전에 쌍줄 비계에 오름 계단을 설치를 했죠. 오름 계단으로 이제 철근 이런 것들을 전부 인력으로 운반을 했고요. 그리고 비계와 구조체와 연결을 시키는, 이걸 우리가 도매라고 그래요. 현장에서는 바람이 불면 넘어지니까 고정시키는, 어떤 픽싱시키는 것이고, 내부 강간 털비계 보고 계시죠? 사람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헬멧을 안 쓰고, 그래서 한 털, 두 털 조립해서 가는 것을 우리가 BT 이렇게 얘기를 하고, 비계 발판 그림하고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모습, 안전망도 같이 설치되어 있군요. 여러분들 세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제 단간비계, 강간털 비계에 본격적으로 나왔네요. 봅니다. 1번, 공사기간이 장기간 사용할 때 보통 우리 일반 건축공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비계 대부분 다 이 단간 비계예요. 그러나 이제 이 단간 비계가 조금 이제 불안하고 이 시스템 비계로 전부 이제 교체되는 이런 가도기적 단계. 그러나 지금 재고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인력이 많이 소비가 되죠. 이거는 순수하게 인력들이 전부 아래처럼 이렇게 묶어줘야 되니까 크램프 묶어 주는, 직각을 잡아주는 직각 크램프요. 직교형, 특수형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보통 이 한 번의 길이가 4m, 짧은 것은 2m죠. 이음간을 우리가 커플이다, 위아래 커플이다
그래서 커플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비계 면적을 산출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예를 들어서 가로가 10m다. 그러면은 양쪽으로 1m씩 돌출되어 나와 있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10m 플러스 2m, 12 계산을 해서 둘레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높이, 건축물의 높이를 구하면 전체적인 이 강간털비계, 단간비, 아까 앞에서 봤던 그 베이스 플레이트 제일 1층 바닥 땅에 접지 않은 베이스 플레이트 혹은 받침대라고 얘기하는 그 이제 31쪽 비계 다리는 여러분들 그냥 여기 있는 공식에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인 17토까지 다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이 공식에다 대입만 해 주는 걸로 문제를 풀어내. 득산 이 교과 과목의 시험은 오픈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 다 외웁니까? 그죠? 그래서 오픈북으로 여러분들 시험을 치르게 되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계 4번 비계다리 설치 개수는 한 동당 건축의 면적이 1600해배마다 1개소를 설치한다. 가끔 기사 시험에 나오는 문제죠. 1600해배마다. 예, 그래서 읽어드린 겁니다. 다음. 자, 건축물의 동발이. 이 동발이의 정의는 여러분들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콘크리트 슬라브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받쳐주는, 이걸 우리 건축의 서포트 마루가 설치되어 있을 때 마루를 받쳐주는 이 자체도 우리가 동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까치발 동발이는 우측 사진에서와 같이 1층에 사람이 통행하는 통행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2층 그 레벨에다가 이 까치발, 이걸 우리가 일명 브라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까치발 동발이, 브랑켓 동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철제 동발의 사진은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어드저스트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고 약 4m까지 층고 카바가 되는, 여기 드디어 시스템 동발이가 나왔군요. 예, 이렇게 사람 손이 많이 가지 않고 바로 그냥 조립을 해서 수평만 맞으면 조립을 해서 그 목재 거푸집을 바닥 슬라브를 설치할 수 있는 아주 지금 최근에 많이 애용되고 있는 이 방향으로 흐르는 이 시스템 동발이 여러분들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재 동발이는 중간에 2번 상층 바닥판 면적 한 층의 부피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부피 곱하기 90%. 왜? 아까 우리 수평비계에서 얘기했듯이 이 가쪽에 끝까지 다 설치하지 않거든요. 가쪽에 뺑 돌아가면서 한 10% 정도는 비어 있다. 그래서 0.9를 곱하고 10루베, 이 동발이는 나누기 10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 전혀 사용하지 않으니 이런 산식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자, 철제 동발이 역시 봅니다. 철제 동발이는 청구 4.2m 이하, 아까 철제 동발이 약 4m까지 커버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4.2m 이하의 연면적에 곱하기 90, 0.9를 곱하면 그것이 바로 철제 동발이의 수량, 즉 면적이다. 쉽죠, 여러분들? 그죠? 예. 위에 목재 동발이는 부피의 0.9, 철제 동발이는 4.2m, 청구가 3.6m면 이 전체 면적이 10해배다. 예를 들어 100해배다 그러면은 100해배 곱하기 0.9, 90해배가 철제 동발이의 이 적산 수량이 되겠죠, 여러분. 예, 그렇게 아시면 돼.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조금 비중이 덜한 타워 크레인 쪽으로 갑니다. 타워 크레인은 중간에 그냥 붉은색 글씨만 봅니다. 월별 임대료를 해서 설치비, 해체비 다 포함해서 한 달에 얼마, 월 얼마. 그래서 이 타워 크레인을 10개월을 쓸 거다.
그러면 10개월, 13개월을 쓸 거다. 그러면 13개월, 1개월당 얼마, 이런 금액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 개월 수 기준으로 산출을 하고, 낙하물 방지방은 면적입니다. 면적. 예, 낙하물 방지방은 2번 보십시오. 지상에서 높이 3.5m 되는 곳에 수평으로 30도 경사지게 설치하고, 그리고 이제 15m, 즉 3층마다 이 낙하물 방지망,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층마다 설치되는 15m 이내마다 방지망을 계속 위쪽으로 설치해 올라가는 걸로 적산 계산을 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보통 3층마다 첫 번째 그 낙하물은 2층 바닥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 이제 4층, 그 다음 7층,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 10층, 이런 식으로 이제 낙하물 방지망이 설치되면서 그것은 면적을 산출하면 된다는 걸로 보십시오. 30도 W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W 길이를 구해서 그 다음 이 방지막 중심선의 길이를 구해서 가로 곱하기 세로 길이 하면은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낙하물 방지막 제일 밑에 망 설치 폭을 먼저 구합니다. 구해서 그 다음 망 중심의 길이를 구하면 이 낙하물 방지막 면적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구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뭐 크게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 가설 울타리는 그냥 일반 높이가 1.8m다. 총 길이, 가설 울타리는 시공사가 시공계획에 의해서 그 산출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총 길이를 실제적으로 시공계획도에 준해서 어디 질 건가를 해서 그 전체 실제적인 길이, 그리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거죠. 픽 디자인 CI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측에 보시면 노인철 교수의 시공했던 현장 사무소 CI들이 보이죠. 가설 사무소와, 그죠?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도 보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해 봐주시고요.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 보양은 보양 계산 구분에 의해서 적산합니다. 주로 면적입니다. 전부 2번에 보십시오. 2번 보양 면적으로 되어 있죠. 해배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자, 1번에 콘크리트면은 가만히 듣기 살수 보온 듣게 면적, 그 다음 석재면도 역시 면적, 그 다음 타일면은 이건 뭐 예전서부터 톱밥으로 이렇게 보양을 했네요. 네. 나머지 문틀은 합판, 방수층은 가만히 듣기, 뭐 보온 듣기, 면적으로 산출을 한다는 거. 현장 3번의 현장 뒷정리, 준공 청소는 건축의 전체 연면적이라고 하면 1층, 2층, 3층, 4층 해서 건축물의 전체적인 바닥 면적을 우리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면적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 이 사진은 콘크리트를 탓을 한 후에 동절기 보양을 위해서 비닐을 덮는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비닐을 덮고 난 후에 그 위에 부직포를 덮었네요. 동절기 공사. 그리고 문틀이 뭐 여러 그 작업 과정에서 찍히면서 손상이 오니까 보양제로 쌓아둬서 보호를 시켰네요. 여러분들 봐주시고, 예. 자, 이제 온라인 퀴즈방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이라이트죠. 01강 가설공사 이론 1 템포라리 월커 1입니다. 자, 퀴즈 OX 문제 간단히 보죠. 첫 번째, 가설공사는 본공사 수행을 위한 준비적인 공사, 즉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준공 후 철거 해체되는 공사이며 직접 가설과 간접 가설공사가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설명 앞에서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대부분 선료로서 계상된다. 근데 여기서는 계상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정답은 X. 대부분 손료로서 계상된다는 얘기는 누차 강조를 건축주가 빌려서 사용을 했어. 그래서 나중에 시공사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손료. 그리고 그림산, 털비계, 단간비계네요. 예, 단간 및 강간 털비계의 면적 계산 시
아까 앞에서도 중요하게 얘기를 했죠. 외주 벽에서부터 주로 1m 떨어진 거리를 적용한다. 그래서 가로 길이가 10m면 양쪽에 1m, 그래서 12m로 계산을 한다는 걸로 얘기를 했죠. 정답은 5. 그래서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출석 댓글 인사 말고 강의 영어 댓글 퀴즈 프리 학번 꼭 낭비시고 나가셔야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청취한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01강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 0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